안녕하세요. 종원기입니다. 요새 광복절 기념 행사에서 김원웅인가 광복회장이 한 얘기를 놓고 시끌벅적하죠. 이제 시끌벅적한 걸 노리고 한 발언 같아요. 이승만 박사를 그냥 이승만으로 호칭하고 이승만 박사로 호칭했던가 하여튼 대통령 자를 쏙 빼고 또 박정희, 백선엽 장군은 다 이제 아주 막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죠. 이제 악의적으로. 그 앞에 또 멍청하게 앉아있는 대통령, 시킨 거 같아요. 시키지 않고 그렇게 짜고 치지 않으면은, 청와대는 할 말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도 대통령이고, 자기의 말하자면 선배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이런 나라를 세우지 않았으면은 자기가 오늘 대통령을 하고 있겠습니까?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어렸을 때 또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할 때의 그 환경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와 찬찬히 어떤 때 태어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활동을 했나 하는 거를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그래서 제목을 이승만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여행. 오늘부터 시작해서 3회에 걸쳐서 이승만의 어렸을 때 또 독립운동을 할 때까지의 시대 상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동네 서점을 들른 김에 어린이 코너를 구경했습니다. 독립운동가 30여 명을 소개한 어린이용 책인데 표지 한귀탱이에 독부 이승만 이렇게 자그맣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에서는 이승만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는 희한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책 표지에만 독부 이승만 이렇게 해놓고 내용에서는 이승만 한마디도 말도 없거든요. 독부라니 독자 아비부자가 아니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지아비부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국부라는 말은 알았던 모양입니다. 국부를 독부로 바꿔놨어요. 이승만에 대해서는 한 줄도 언급을 안 한 거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세운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었거나 그런 취지로 제가 읽었습니다. 30여 명 독립운동가는 그럭저럭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어린이용이니까 아주 그냥 비상적으로 수박 겉핥기로 해놨죠. 국부는 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승만이 나라를 세운 것은 맞지만 그래도 국부는 아니고 국부는 인정을 못하겠고 독부다. 이제 이 얘기를 그 사람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싫다는 뜻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세금 내고 벌어먹고 가족 보고 살고 있는데 이승만 개인이 싫었다면은 여차여차해서 이승만은 독립운동가로 불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 텐데 그런 게 한마디도 없는 거 보니까 왜 하필 대한민국을 세웠느냐, 같이 김일성하고 합작해서 나라를 세워야지 왜 남쪽에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세웠느냐, 이게 원망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차마 그 말을 입에 올릴 수는 없고 애둘러서 이승만을 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야비하죠. 좌파의 야비한 말장난입니다. 자기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역사교육이라고 강변을 하겠지만 아주 무책임하고 무지한 책입니다. 제가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의 이승만은 나라를 세운 국부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책 쓴 사람의 간교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150년 전에 태어나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에 대한 여행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15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책을 누가 썼는지, 책 제목이 무엇인지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고 지금도 털 것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책 제목, 이 글 제목을 이승만 여행이라고 하니까 왜 다른 제목 다 좋은 제목 놔두고 이승만 여행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유럽을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유럽 여행 간다고 그러죠. 일본을 가면 일본 여행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자료를 살피며 이승만이 살았던 그 시대로 시대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승만 여행. 이승만의 그 개인적인 면은 제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굶고 어느 날은 누구 집에서 뭘 얻어먹었고 뭐 이런 사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혹자는 개인적 약점이나 치부를 들추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건 좌파나하는 생각이고, 선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그 정도는 이해할 양식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3살 때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승만이 세상에 나오며 응아 소리를 내기 7년 전인 1868년 일본은 700년에 걸친 무인정치를 끝내고 왕정 복고를 선언합니다. 무인정치라고는 했지만 저희가 많이 듣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가 세운 군인 중심의 통치구를 막부라고 하는데, 이 막부의 장군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막부정치라고도 부릅니다. 700년간 아주 100% 허울뿐인 천황은 뒷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700년 동안 천황이 있었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뒷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막부의 군인들이 앞장서서 정치를 쥐락펴락했기 때문에 천황은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꾸로 때리고 정권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 한국을 침입해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정권을 거꾸로 때리고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도쿠가와 막부가 250년 이상 지속을 했는데 이 막부가 없어지고 천황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천황을 메이지라고 했습니다. 명치. 그래서 그 메이지 때 국가 쇄신을 시작했다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죠. 명치 유신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말로는. 그게 1868년이고 1868년이 명치 유신 메이지 1년입니다. 명치 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명치 유신 8년에 탄생한 셈입니다. 그로부터 7년 후에 태어났죠. 수도 명치 유신을 하면서 수도도 교토, 경도입니다. 교토에서 에도로 옮기며 이름을 지금의 동경이라고 했습니다. 동경의 옛날 이름이 에도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경제와 군사력을 강화하고 해외로 눈을 돌려 청나라, 조선, 그리고 러시아와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며 영토 확장, 즉 식민지 만들기에 뛰어듭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신 이토 히로부미가 이승만이 태어나던 해 이미 34살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34살 때 이승만이 태어났습니다. 이토는 메이지 유신에 참여한 후 초대 내각 총리, 추미론 원장, 귀적 원장, 또 2차, 3차 내각 수상, 한국 통감, 초대 한국 통감입니다. 또 추미론 원장을 역임한 당대 최고의 정치인입니다. 일본의 넘버원 정치인이죠. 추미론 원장 때인 1909년 러시아와의 협상을 위해 중국 하얼빈을 방문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 안중근 의사의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68세쯤 됐을 겁니다. 제가 일본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승만의 청장년 시기 치열한 독립운동이 제국주의 일본을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나와야 이승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일사불란하게 부국강병의 길을 가고 있을 때 조선의 사정은 어땠었습니까? 형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이 태어나기 9년 전 1866년 8월에 지가
많이 듣는 병인양요가 발생했습니다. 병인년에 발생했다고 해서 병인양요라고 합니다. 고종이 왕이 된 지 3년이 지난 때였는데 아직 14살이고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프랑스의 독일 함대 세척이 동양함대 세척이 경기도 남양 앞바다에 나타났으나 큰 충돌 없이 일단 물러갑니다. 사전 탐사죠. 물러갔던 프랑스군이 10월에 1866년 8월에 일단 들어왔다가 다시 물러났다가 다시 10월에 재차 강화도를 침범해서 한 달을 점령했습니다. 각종 문서, 서적을 보관한 석유장각이라고 있었는데 석유장각을 태우고 약탈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그해 조선에서 발생한 천주교 신자 8,000명,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인 사건을 트집잡았습니다. 해원군이 이제 천주교 신자 8,000명과 프랑스 신부 9명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걸 핑계 잡아서 1866년 병인 양요를 일으켰습니다. 그보다 한 달 앞선 7월에는 미국의 무장상선 제네럴 셔마니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왔습니다. 상선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미국의 상선들은 전부 다 무장을 하고 다녀 있었습니다. 야만국가 조선을 정찰하러 평양까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온 겁니다. 선원들이 상륙해서 약탈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조선을 아주 얕잡아 본 거죠. 그러다가 주민들에게 호되게 당했습니다. 썰물이 돼서 대동강물이 빠지니까 셔마노가 꼼짝 못하고 움직일 때 이제 그 평양 사람들이 올라가서 선원도 죽이고 배도 불살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제너럴 셔마노 사건을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앞장서서 지휘했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원군은 쇄국 정책을 한층 단단하게 강화했습니다. 대원군은 병인양요 1866년 병인양요 전해인 1865년에는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재가 된 경복궁을 다시 세우기 시작해서 7년 후인 1872년에 마쳤습니다. 지희가 지금 광화문에 가서 보는 경복궁이 1860년에 대원군이 시작해서 7년 후에 완성한 그때 지은 궁입니다. 가뜩이나 가난한 국고가 텅 비고 인프레로 재정이 파탄났습니다. 1863년부터 73년간 10년간 집권하는 도중 대원군이 한 일은 며느리 민비와의 세력 다툼 그리고 나라를 걸어 잠근 쇄국밖에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랑스와의 병인양요 5년 후인 1871년에는 미국과 강화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붙습니다. 신미양요라고 합니다. 6년 전 대동강에서 당했던 무장상선 제네럴 셔마노에 대한 응징을 시도한 미국과의 최초이고 마지막 전투입니다. 수비대 전원이 전멸하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그때 강화도에 있던 한국 수비대는 전원이 몰살했습니다. 이때 빼앗긴 강화 수비대 깃발이 최근 미 해군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강화를 지키던 수비대 깃발이 이제 그 전리품이라고 해서 미국 해군이 가져갔죠. 그래서 아나폴리스의 그 미 해군 사관학교에 있는 박물관에 보관을 했다가 2년 전인가 우리한테 돌려줬습니다. 대원군은 외국과 절대 수교를 하지 않는다는 다짐으로 나라 곳곳에 척화비도 세우는 난리를 쳤습니다. 척화비가 그때 이제 세워서 그랬습니다. 대원군은 병인양요가 일어난 해 전국의 학교 격인 서원을 50여 개 남기고 모두 없앴습니다. 서원 철폐를 했습니다. 1866년에 프랑스와 병인양요, 5년 후 미국과의 신미양요에 이어 4년 후인 1875년에는 일본과의 사이에 운요호 사건, 우리는 운양호 사건이라고 그러죠. 운양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해 이승만이 태어납니다. 측량을 핑계로 강화도에 접근한 일본 군함 운양호와 강화 수비대가 전투를 벌인 사건입니다. 조선군은 50명이 죽거나 다쳤고 일본군은 단 2명만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때는 대원군이 권력싸움에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창, 활, 한 방을 쏘고 나서는 다시 화약을 쟁겨 넣어야 하는 화승총,
그리고 거리가 짧아서 군함 몸미처에 떨어지는 폭발도 하는 무쇠덩어리 포탄을 갖고 조선군은 이제 그런 무기밖에 없었죠. 일본군은 연발총 최신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여 명이 죽고 일본군은 겨우 경상 2명으로 끝난 게 운양호 사건입니다. 이 싸움을 끝으로 조선은 쇄국을 풀고 강제로 개항 문호를 개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본과. 그 기간에 이제 일본은 970만 불을 주고 러시아로부터 알라스카를 사들였습니다. 또 세계에서 최초로 아파트 건물이 그 기간에 세워졌습니다. 몇십 층짜리 아파트를 짓고 970만 불을 주고 러시아에서 알라스카를 사들이고 그럴 시대에 우리 조선의 지도자들은 뭘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죠. 바로 그때 이승만이 태어납니다. 이때가 187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유동진님의 제비꽃이라는 노래입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땐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제비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내가 다시 너를 만났을 땐 너는 많이 야위었고 이마엔 땀방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와
평화롭고 장 넘어 먼 길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한밤중에도 깨어있다